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방 안에는 봄비의 냄새와 장난감이 부딪히는 소리만 흘렀다. 5살 아들이 옆방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 그 말이 내 가슴을 갈랐다. 12해 동안 함께 쌓아 올린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이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사랑이 어떻게 증오로 바뀌고 믿음이 어떻게 법이 되는지. 그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다. 눈물 대신 증거로 싸우겠다고.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나는 박도현, 46살. 서울 양재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며 5살 아들과 함께 산다. 지금은 둘뿐이지만 한때 우리 집에는 셋의 숨소리가 있었다. 아내 민정, 그리고 그 평범했던 일상.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믿음이 어떻게 복수가 되어 돌아오는지. 그날의 냄새와 소리, 멈춰버린 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양재의 오래된 주택가, 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벽지 작업을 끝내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좁은 거실에 낯선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일찍 왔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어조가 딱딱하게 박혔다. 나는 작업복을 벗으며 물었다. 오늘 일 일찍 끝났어. 무슨 일 있었어? 돌아온 건 말 대신 짧은 한숨뿐이었다. 아이 방에서는 장난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민정이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말을 꺼내자 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낯설었다. 결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이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오늘 이 집에 뭔가가 무너질 것이다. 여보,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단단했다. 나는 의자에 앉으려다 멈췄다. 앉지 말아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말끝에서 냉기가 흘렀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왔어. 그 작은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안으며 민정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아들아, 방에서 조금만 더 놀고 있을래? 엄마 아빠가 이야기 좀 해야 해. 문이 닫히자 집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민정이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내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답답해. 그 말은 짧았지만 한겨울의 찬바람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대화, 똑같은 공기.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인가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겨움보다 냉소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게 평범한 삶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행복이라고 믿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감옥이라 느낀 것이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 내 질문에 민정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귀가 울렸다.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확인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이 붙어버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옆방에서 장난감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만이 현실이라는 걸 그때는 그것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어. 그녀의 말은 너무 담담했다.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잔인했다. 당신처럼 애 엄마나 살림꾼으로 보지 않아.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줘. 그 문장 하나하나가 칼끝처럼 가슴을 베었다. 숨이 막혔다. 미쳤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왜 싸워?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니야, 아들아. 그냥 이야기 중이야.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문이 닫히자 집 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민정은 오히려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고 홀가분해진 사람처럼. 나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제 결정했어.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새로운 삶이라니, 그럼 우리가 쌓은 건 뭐야? 지난 10년은 장난이었어?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당신은 늘 일밖에 몰랐잖아. 나는 늘 그 그림자였어. 순간 속이 비틀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번 돈, 그게 그림자였다니.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와 6개월을 보냈다는 뜻이었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던 거다. 그 남자 누군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제 끝날 관계니까. 끝날 관계라면서 왜 이런 말을 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못을 박았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했어. 더 이상 이런 생활은 못 견디겠어.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귀에서 피가 쏠리고 발밑이 사라지는 듯했다. 이게 현실일까?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걸까? 우리 아들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내 말에 민정이 잠시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들은 당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뭐라고? 내 아들을 버리겠다고?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과 애만 보고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그녀의 외침이 벽에 부딪혀 울렸다. 그 소리에 놀라 아이가 문틈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작은 손에는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무서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세상의 균열을 보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자.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워야 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안에 무언가도 무너졌다. 정신 차려, 민정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아? 나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다. 아들이 무슨 죄야? 민정은 한참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천천히 방 쪽으로 향했다. 나는 처음엔 도망치려는 몸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바퀴 달린 캐리어였다. 짐은 이미 쌓여 있었다. 이미 정리했어. 오늘 나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더 잔혹했다. 나는 멍하니 그 가방을 바라봤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해온 걸까?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그저 한심하게 느껴졌다. 민정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집, 아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정말 다 버릴 수 있어? 나는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묶어왔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가족이 굴레라니. 그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았다. 그때 아이가 다시 문을 열었다. 작은 얼굴에 불안이 떠 있었다. 엄마 어디가? 가방은 왜 들고 있어? 순간 민정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출장 가야 해. 아빠랑 잘 지내. 그 거짓말이 이렇게 잔인할 줄 그녀는 몰랐을까? 언제 와?
아들의 눈동자가 맑았다. 민정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응, 조금 오래 걸릴 거야.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 아이의 순수함조차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민정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숙였다. 현관문이 열리자 비그친 거리의 바람이 차게 스며들었다. 아들은 작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잘 다녀와. 민정은 단 한 번 뒤돌아봤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가 일이 많은가 봐. 조금 오래 걸릴 거야.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익숙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들기 전 또 물었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 안 해? 응, 엄마가 지금은 바쁜가 봐. 내일 하자.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그녀는 다시는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화면은 끝내 어둡기만 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정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아이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 우리를 버렸다. 사랑이 식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 섞인 아이까지 버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졌다. 민정이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인정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제야 진짜로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아들과 나 둘뿐이라는 걸. 아침이면 아이를 깨우고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출근 전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씻기고 재우고 하루가 숨가쁘게 흘렀다. 그 모든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민정이 있을 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벽처럼 다가왔다. 가장 괴로운 건 아이의 질문이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전화는 왜 안 받아? 나는 늘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곧 올 거야. 엄마가 많이 바쁜가 봐. 거짓임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도 무언가 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가 나 싫어해? 그 질문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끝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민정이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나는 그녀의 휴대폰 계정에 남아있던 위치 기록을 열었다. 신호는 청담의 한 레지던스에서 계속 잡히고 있었다. 그곳이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을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나는 차를 몰았다. 강남대로의 신호등이 느리게 바뀌는 동안 백미러 속에 내가 낯설게 보였다. 피곤한 얼굴, 꺼진 눈 밑 굳은 턱. 화를 낼까, 애원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수십 번 마음이 갈라졌다. 하지만 결국 확인해야만 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면 그 끝을 내 눈으로 봐야 했다. 레지던스 로비의 서자 공기가 다르게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에 맨발 소리라도 울릴 것 같은 구요. 인빛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세밀하게 들렸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 호수요? 민정 씨 맞아요. 지금 거기 계세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일정한 박자를 잃었다. 문 앞 1803호. 초인종 위에 손가락을 올렸을 때 머릿속엔 한 문장이 맴돌았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달라진다. 나는 손을 떼지 못한 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나왔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 자신감이 몸에 배어있는 표정이었다. 나보다 젊고 단정한 외모였지만 내 눈에는 집을 무너뜨린 침입자였다. 그 순간 뒤에서 민정이 나왔다. 놀란 기색은 잠시였고 곧 표정은 평온으로 바뀌었다.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도연 씨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숨을 가다듬고 낮게 말했다. 그렇게 부르지 마. 이제 우린 남이잖아. 내 목소리엔 분노가 숨어 있었고 그 분노는 오래 끌어온 것이었다. 아들이 엄마를 찾고 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민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다. 미안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아들은 당신이 더 잘 키울 거예요. 옆에 있던 남자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도발하듯 쳐다봤다. 그 시선은 모욕적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저희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정 씨가 선택한 겁니다.
그 말에 손이 올라갈 뻔했다. 그러나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걸 잃을 것임을 알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민정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다. 법적 책임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각오하세요. 그 남자의 얼굴에도 굳은 기색이 스며들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민정이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는지 모를 말들을 던진 것 같았지만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감정의 소용돌이는 이제 법정으로 옮겨졌다. 엘리베이터 유리 너머로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주먹을 꽉 쥔 채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하자.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현관까지 뛰어나왔다. 아빠, 엄마 못 만났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는 아주 멀리 갔단다.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 왜? 나 때문이야?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다른 선택을 한 거야.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감정은 이미 식었고 남은 건 증거뿐이었다. 민정의 휴대폰 메시지, 카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내가 직접 본 장면들.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높습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싸움이었다. 몇 주 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민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함은 사라지고 낡은 베이지 코트를 걸친 채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함께 오지도 않았다. 사랑이라던 말은 결국 한순간의 환상에 불과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났다. 민정은 내 신용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했고 레지던스 숙박 기록도 남아 있었다. 출장 중이던 내 집에 그 남자를 들인 적도 있었다. 그 집에는 5살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 아이가 뭘 알겠어. 엄마가 마트 간다며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거야. 입술이 저릴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 변호사는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다. 휴대폰 위치 기록, 카드 내역, 레지던스 출입 기록, 모두 민정의 손으로 남긴 명확한 증거였다. 하지만 민정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정 안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판사가 안경을 벗으며 물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입니까? 민정은 입을 닫았다. 그 순간 재판정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며칠 뒤 열린 마지막 공판. 민정은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게 더 불행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알기나 하는 걸까?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정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아버지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판사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이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어려서.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판사는 명확히 말했다.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 말과 함께 판결이 내려졌다. 나는 승소했다. 위자료, 손해배상, 그리고 상간자 배상금까지. 금액은 예상보다 컸다. 법원은 민정의 불륜이 가족 전체에 끼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상간남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랑에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판사는 단호히 잘랐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릴 권리를 주진 않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그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는 두 사람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하게도 소식을 흘려보내는 법이다.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민정의 이름이 다시 들려왔다. 처음엔 상간남과 여전히 잘 지낸다는 이야기였다. 비싼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을 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들과 나는 매 끼니를 아껴 살고 있는데 그녀는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사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온다. 남의 눈물 위에 세운 행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날이 왔다. 이혼한 지 1년 반쯤 낯익은 소식이 들려왔다. 상간남이 투자에 실패해 큰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였다. 부동산도 주식도 모두 망했다고 했다. 며칠 뒤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조심스레 말했다. 청담 마트 앞에서 봤어요. 민정 씨가 그 남자한테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는 짜증만 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드디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다. 한때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이제는 절망으로 일그러졌겠지.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왔다. 그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번엔 민정보다 훨씬 젊고 화려한 여자라고 했다. 결국 민정도 똑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 가정조차 지킬 리가 있겠는가. 자기 욕망 하나를 위해 타인의 눈물을 밟고 나아간 사람. 그런 인간이 끝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나는 이제서야 명확히 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나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다. 직원 2명을 두고 일도 조금씩 안정궤도에 올랐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여전히 벅찼지만 매일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준다는 게 내게는 세상 어떤 성공보다 큰 보상이었다. 입학식이 끝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가정환경 조사를 보내왔다. 아들이 스스로 칸을 채웠는데 엄마란 항목 옆에 X 표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알았다. 아이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뒤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아버님, 아이가 엄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혹시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 아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엄마가 떠난 이유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없어. 아빠가 엄마 역할도 다 해.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묵직한 슬픔이 있었다. 그래도 아이는 강했다. 민정이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활발했다. 우리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잊을만 하면 다시 과거의 그림자를 꺼내놓았다. 민정의 이름이 또다시 입에 오르내렸다. 이번엔 불행의 소식이었다. 상간남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며 민정을 내쫓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엔 여왕처럼 대접받던 민정도 결국 이젠 지겨워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다. 민정은 울며 매달렸지만 남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다. 상간남 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그가 주던 카드도 모두 정지됐다. 더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 이혼 당시 어머니가 단호히 말했다고 했다.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손자를 버린 딸을 감싸줄 부모는 없었다. 그녀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됐다. 돈도 집도 사람도 모두 사라졌다. 20해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으니 버틸 리 없었다. 40이 넘은 몸으로 기술도 경력도 없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전단지 배포, 콜센터 상담원. 그녀가 전전했다는 일자리 목록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었다. 처음엔 연민이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내 아이의 엄마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을 두고 떠나던 날 그녀가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아들은 당신이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건 책임을 버리며 던진 잔인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자신을 만족시키는 도구였다는 것. 욕망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불편해지면 버리는 것. 그게 민정이 말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요즘 그녀는 구로의 작은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낮엔 식당 서빙, 저녁엔 청소, 새벽엔 전단지 돌리기. 민정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한때 명품백을 들고 웃던 그 여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었다. 민정이 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번호를 바꾸고 이사했다. 아들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조차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아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장을 보던 중 아들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아빠, 저기 누워있는 사람 좀 봐. 그곳에는 길가에 앉아 폐지를 정리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요즘 세상에 힘든 사람은 많으니까. 그런데 묘하게 익숙했다. 굽은 등, 느릿한 걸음, 마른 팔. 가까이 다가가자 믿기 어려운 얼굴이 보였다. 민정이었다. 5년 만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푸석했고 옷은 해져 있었다. 신발은 닳아 있었고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있었다.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여자는 사라지고 남은 건 세상에 홀로 남은 사람의 공허한 눈이었다. 아들도 그녀를 알아봤다. 아빠, 저 사람 엄마 아니야?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8살이 된 아이는 이제 모든 걸 이해할 만큼 자라 있었다. 그때 민정도 우리를 봤다. 얼어붙은 듯 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손에 쥐고 있던 폐지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 장면은 참혹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이라니.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 장면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로 남을까? 민정은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등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아들이 먼저 다가갔다. 엄마 진짜 엄마 맞지?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쉰 기침처럼 갈라져 있었고 말끝마다 후회가 묻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다. 아들은 그대로 서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왜 우리를 버렸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 한마디는 어른의 질책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민정은 얼굴을 감싸쥐며 울부짖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물로 번진 얼굴, 떨리는 입술. 도연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리 배신했어도 이렇게 무너진 인간을 보니 불쌍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다. 용서란 다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이 떠올랐다. 지난 5해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엄마 없는 시간을 얼마나 용감하게 견뎌왔는지.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민정아, 늦었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해. 그 말에 민정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정신 차렸어. 그녀는 길가에 손을 내밀며 울부짖었다. 행인들이 하나둘 멈춰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우릴 버렸을 때 우리는 이미 내 속에서 죽었어. 특히 이 아이는 내가 떠난 그날부터 혼자서 견뎌야 했다고.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난 이제 엄마 없어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8살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그 단단한 어조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묘하게 자랑스러웠다. 민정은 울면서 손을 뻗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사랑했어. 그러나 아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사랑했으면 우릴 버리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이 말했어. 진짜 사랑은 끝까지 지켜주는 거래.
그 말에 민정의 울음이 길바닥을 채웠다. 자신의 아이에게조차 외면받는 현실. 그녀는 모든 걸 잃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 사람은 어디 갔어? 내 질문에 민정은 고개를 떨궜다. 떠났어, 다른 여자랑.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알겠네.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민정은 더 크게 울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주변의 시선이 점점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이건 더 이상 한 가정의 사연이 아니었다. 비극이 구경거리가 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자 민정은 땅바닥을 기며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절규가 골목을 울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에겐 이미 다른 내일이 있었다. 몇 걸음쯤 걸었을 때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 불쌍하지 않아?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빛 한 줄기가 비춰왔다. 불쌍하지 하지만 그건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우린 우리 길을 가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엄마 용서 안 해도 돼. 나도 안 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도 언젠간 미워하지는 말자. 미워하면 마음이 다쳐.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대답했다. 응, 미워하지는 않을게. 우리는 다시 걸었다. 등 뒤로 바람이 불었다. 폐지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거리를 떠돌았다. 그 위로 햇빛이 반짝였다. 그날 이후 민정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 그녀는 세상 어딘가에서 사라졌고 나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갔다. 새 사무실 한켠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들이 물을 주며 돌보는 식물이었다. 책상 위벽에는 아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은 아들.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둘이서도 괜찮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긴 복수의 끝, 긴 상처의 끝. 남은 건 분노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우리였다. 서울의 봄은 조용히 찾아왔다. 한때 겨울처럼 얼어붙었던 내 삶도 이제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들면 아들은 식탁 위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챙긴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자라있는지 문득 놀랄 때가 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본다. 한강 너머로 흐릿한 연무가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햇빛이 번진다. 예전에는 그 풍경을 혼자 바라보는 게 버거웠다. 이젠 괜찮다. 시간이 내 안의 분노를 천천히 닦아냈다. 아들은 학교 전시회에 내보낼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제목은 봄이 오는 길. 화폭엔 나무 한 그루와 두 개의 그림자, 그리고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물었다. 저 새는 뭐야? 아들은 대답했다. 엄마야. 멀리 갔지만 언젠가 다시 날 거야.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다. 아이의 마음은 이미 용서를 품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새는 언젠가 다시 날지.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사무실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는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다. 이혼 소송 때 나를 도와준 변호사였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했다. 박도현 씨,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어 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잘 버티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제일 좋은 변호사더군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말, 제가 할 말이었는데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그 안에도 따뜻함은 남아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길가의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하얀 잎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덮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이 창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그린 그림이 또 하나 놓여 있었다. 이번엔 제목이 우리의 봄. 그림 속엔 세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겨울은 끝났어요. 햇빛은 다시 왔어요. 이제 웃어요, 아빠.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복수도 분노도 이제 다 지나갔다. 남은 건 다시 살아야 한다는 책임과 이 아이와 함께 만든 새로운 시간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물들였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렸다. 그 순간 오래된 그림자가 천천히 흩어지는 걸 느꼈다. 용서는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사랑도 배신도 결국은 인간이 배우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걸. 아들이 방에서 잠든 뒤 나는 그의 머리맡에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잘 자라, 아들아. 우린 이제 진짜 괜찮아.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이제 그 모든 소리가 삶의 일부로 느껴졌다. 긴 복수의 끝에서 내가 얻은 건 승리가 아니라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도 아니면 그냥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걸.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